냉장고에 남은 찬밥은 딱 한 공기뿐이었다. 수미는 냉장고 앞에 서서 칠이 벗겨진 스테인리스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릇 바닥에는 딱딱하게 굳은 흰 쌀밥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색이 바랜 깍두기 2점이 얹어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곰팡이 같은 점들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남산만하게 부어오른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릇 속의 밥을 쳐다보았다. 뱃속의 아이가 툭 하고 발길질을 했다. 마치 항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먹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전자레인지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2분 동안 주방을 채웠다. 수미는 싱크대 모서리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발목은 과발효된 찐빵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발가락을 힘껏 벌려 지탱해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의사는 막달에는 영양 보충을 잘해야 한다며 매일 소고기를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했었다. 소고기라니. 그 붉은 고기를 구경 못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갔다. 딩. 전자레인지가 멈췄다. 그녀는 그릇을 꺼내 젓가락으로 밥을 푹 찔렀다. 밥알이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젓가락 끝에서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미는 밥을 한 숟가락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2번도 채 씹지 않았는데 목구멍에서 신물이 울컥 치솟았다. 밥이 상해서가 아니었다. 위장이 눌려서였다. 임신 9개월의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의 양은 비참할 정도로 적었다. 그녀는 억지로 밥을 삼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거실에 괴종시계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오후 2시였다. 시어머니는 교회 구역 예배에 간다며 집을 나선 지 2시간째였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나갔다. 물론 수미는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그 만삭인 배를 하고 어딜 따라오니?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일 있어. 시어머니 오 여사는 그렇게 말했다. 지징, 지징.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파 쪽으로 뒤뚱거하며 걸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 도진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수민아. 밥은 먹었어?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 했다. 수화기 너머로 수술 도구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려왔다. 네,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수미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반쯤 먹다 남은 찬밥 그릇을 쳐다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깍두기 가장자리의 하얀 점들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미역국이랑요, 그녀는 말했다. 소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다. 정말. 네. 다행이네. 도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 오늘 수술이 밀려서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는 별 말씀 없으시고? 수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다. 냉장고에는 찬밥뿐이라고.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 상태가 엉망이라며 쥐잡듯이 잡았다고. 속옷은 세탁기에 돌리지 말고 손빨래를 하라며 자기 옷에 균 옵는다고 소리쳤다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뱉을 수 없었다. 네, 괜찮으세요.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럼 끊을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뚝, 뚝, 뚝. 수미는 끊긴 전화기를 쥐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화면이 꺼지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직 냉장고만이 웅, 웅, 웅 하고 낮게 울며 죽어가는 짐승처럼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오후 7시 시어머니 오 여사가 돌아왔다.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고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나 맡을 법한 진한 향수 냄새가 현관을 타고 밀려 들어왔다. 소파에 반쯤 누워 욱신거리는 허리를 주무르던 수미는 인기척에 놀라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배가 너무 무거워 마치 뒤집힌 거북이처럼 낑낑대며 겨우 몸을 세워야 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오 여사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베이지색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목에는 작년 연말에 도진이 첫 성과급을 받아 사들인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귓불에 매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찰랑거리며 수민의 눈을 찔렀다. 도진이는 아직 병원이래요. 오늘 수술이 많다고. 또 야근이야. 오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놈은 일밖에 몰라. 제 어미 외로운 줄은 모르고 코빼기도 안 비치니 원. 수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도진 씨 월급 통장을 통째로 관리하시니까 그이가 생활비 벌려고 무리해서 수술 잡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지난 9개월의 시집살이는 그녀에게 침묵하는 법을 가르쳤다. 오 여사는 거실로 들어오며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을 곁눈질로 훑었다. 밥은 먹었고, 네. 뭐 먹었는데? 찬밥 남은 거요. 찬밥이 뭐 어때서? 오 여사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높아졌다. 찬밥도 감지덕지야. 우리 때는 쌀밥 구경도 힘들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배가 불렀지? 그러니 낳는 애들도 다 약해 빠져가지고는 찬밥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수민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뭐. 오 여사가 허리에 양손을 얹고 획 돌아섰다. 오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게 분명했다. 곱게 화장한 미간 주름 사이에 건드리면 터진다라고 쓰여있는 듯 했다. 그저 이제 예정일도 며칠 안 남았고 해서 좀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싶어서요. 영양가? 오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나 도진이 가졌을 때는 그이 월급이 쥐꼬리만 했어. 한 달 내내 고기 한 근을 못 사 먹었어도 내 아들 의사로 잘만 키워냈어. 너는 아직 낳지도 않아놓고 벌써부터 유세니? 내가 말했지? 내 아들이 번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다 너희 위해 모으고 있다고. 전세 보증금 안 모을 거야?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푼인 줄 알아? 너 하는 꼬락서니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어머니,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저는 그저 유모차 좀 튼튼한 걸로 사고 싶어서. 유모차. 오 여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마치 외계어라도 들은 사람 같았다. 너 유모차가 얼마인 줄이나 아니? 툭하면 몇백만 원이야. 애가 걷기 전까지 몇 번이나 탄다고 그걸 사? 너는 아주 낭비벽이 심해. 내가 도진이 짝으로 너 같은 걸 들이다니 내 눈을 찔러야지.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유모차 벌써 석 달 전부터 봐둔 거라고. 원래 280만 원짜리인데 지금 할인해서 140만 원이면 산다고 말하고 싶었다. 도진 씨 연봉이 5억인데 140만 원은 그의 월급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을 누군가 꽉 움켜쥔 것만 같아 끄 하는 소리만 맴돌 뿐이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쿵 하고 발길질을 했다. 이번에는 꽤 아팠다. 마치 엄마 대신 화를 내주는 것 같았다. 청승 떨지 말고 일어나. 오 여사가 손을 휘저었다. 주방 가서 내 미역국이나 데워와. 하루 종일 떠들었더니 기운 빠져 죽겠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전신 거울 앞을 지나치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힐끔 보았다. 거울 속에는 퉁퉁 부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부어 있었고 사흘 동안 감지 못한 머리카락은 기름져서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임신 전에 사 입었던 낡은 홈웨어는 배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그 아래로 튼살이 붉게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배가 흉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밤 10시 반, 도진이 돌아왔다. 수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불편했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도진이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도진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자. 아니요. 수민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저녁은요? 먹었어. 병원에서 도시락 먹었어. 일어나지 마. 누워있어. 도진이 다가와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오늘 수술만 6건을 했다더니 눈밑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아직 갈아입지 못한 와이셔츠 기든 쭈글쭈글했다. 하지만 수민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그는 손을 뻗어 흘러내린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었다. 오늘 별일 없었지? 네, 수민은 짧게 대답했다. 도진은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수민의 불룩한 배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 수민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노란색 5만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있었다. 대충 세어봐도 40장은 되어 보였다. 이게 뭐예요? 오늘 VIP 환자가 수술 잘 됐다고 챙겨준 팁이야. 어머니는 몰라. 당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도진의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작아졌다. 혹여나 건너방의 어머니가 들을까 경계하는 눈치였다. 수민은 돈 봉투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200만 원이 시어머니 오 여사에게는 백화점 한 번 다녀오면 사라지는 푼돈일지 몰라도 수민에게는 이 집 감옥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생긴 내 돈이었다. 도진 씨. 울지 마. 도진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가를 훔쳐주었다. 조금만 더 참자. 애 낳고 전세 보증금 목표액 채우면 바로 분가하자. 응. 그게 언젠데요? 금방이야. 엄마 말로는 2년만 더 모으면 된대. 2년. 수민은 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365일 곱하기 730일. 매일 찬밥을 먹고 매일 모욕을 당하고 매일 죄인처럼 숨죽여 사는 날들을 730번 더 반복해야 한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도진은 그녀의 불안을 읽었는지 수민의 손을 꽉 잡았다. 알아, 나 못난 놈인 거 알아. 그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매몰차게 굴어. 수민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무력감, 그리고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쁜 남편은 아니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폭력을 쓰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방패가 되어주지도 않았다. 시어머니가 창을 던질 때마다 그는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비겁함.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수민은 애써 눌러 담았다. 안 돼, 이 사람은 아이 아빠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인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녀가 한숨처럼 내뱉었다. 더 참아볼게요. 도진이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자, 내일은 최대한 일찍 올게. 그가 방을 나갔다. 방문이 닫히고 달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선을 그렸다. 수민은 돈 봉투를 가슴에 품은 채 멀어지는 남편의 발소리와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TV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아이가 다시 발길질을 했다. 조금만 기다려. 수민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게. 그 조금만은 그날 밤까지였다. 토요일이었다. 그날은 수민의 기억 속에 문신처럼 새겨질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웬일로 토종닭을 사와서 삼계탕을 끓이겠다고 했다. 수민은 뱃속의 손주를 위해 마음을 썼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뚝배기가 식탁에 올라왔을 때 시어머니는 닭다리와 살코기를 발라 자신의 그릇에 가득 담고 남은 고기는 도진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수민의 그릇에는 앙상한 닭뼈와 국물, 그리고 퉁퉁 부른 파만 담겼다. 산모는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좋아. 애 커져서 낳을 때 고생해. 시어머니는 닭다리를 뜯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수민은 맑은 국물을 떠먹었다. 국물에는 얇게 저민 생강 3쪽이 떠다녔다. 생강을 씹었는지 입안이 알싸했다. 매운 기운 때문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도진은 고개를 쳐박고 밥만 퍼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 11시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도진은 서재에서 논문을 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민은 아랫배가 묵직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무언가 묵직한 것이 밑으로 쑥 빠지는 듯한 숨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침대 헤드를 잡고 상체를 일으키려는데
다리 사이가 축축했다. 이불을 들춰보니 시뻘건 핏물이 흥건하게 번져 있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다. 도진씨.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씩씩거리는 바람소리만 새어나왔다. 도진씨. 이번에는 겨우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너무 가냘팠다. 그녀는 협탁 위에 휴대폰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그만 휴대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쿵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오는 진통이 아니었다. 뱃속에 칼날을 넣고 휘젓는 것 같았다. 수미는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고 침대 시트를 쥐어뜯었다. 눈앞이 까맣게 전멸했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쾅! 서재문이 박살날 듯 열리고 도진이 뛰어들어왔다. 수민아. 침대의 붉은 핏자국을 본 도진이 0.5초간 얼어붙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린 그가 달려들어 수민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맥박이 너무 약해 이거 양수색전증 같은데? 도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가 방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엄마, 빨리 119 불러요. 빨리. 건너방에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한밤중에 웬 난리야. 수민이 하혈해요. 빨리 구급차 부르라고요. 수민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다. 도진이 무어라 계속 소리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짧은 비명 소리. 아마 피를 본 모양이었다. 도진이 휴대폰을 들고 다급하게 숫자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산모가 양수색전증 의심됩니다. 대량 출혈에 의식 저하 당장 와주세요. 양수색전증. 수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단어를 떠올렸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다. 발생률 2만 분의 1, 모성 사망 원인 1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저승사자. 이렇게 죽는 건가? 도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마치 카메라 렌즈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뿌옇게 변해갔다. 문가에 선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걱정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귀찮음이었다. 도진아, 너 진정 좀 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애 낳을 때 피 좀 비치는 게 대수니? 이 밤중에 앰뷸런스 부르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진이 악을 썼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코드를 뽑은 것처럼 수민의 세상이 툭 하고 꺼졌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천장도 하얗고 벽도 하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다. 삐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다.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때문에 욱신거렸다. 얼마나 잔 거지? 하루, 이틀. 수민이 눈동자를 굴려 옆을 보았다.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다. 의사 가운 대신 며칠은 입은 듯한 쭈글쭈글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그가 눈을 뜬 수민을 보고 멈칫하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깼어. 수민아, 정신이 들어? 그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결혼 3년 동안 늘 침착하고 감정을 숨기던 남편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다. 아기 수민이 입을 벙긋거렸다. 목소리가 모래 긁는 소리처럼 거칠게 나왔다. 아기는 괜찮아. 도진이 붉어진 눈을 비비며 말했다. 딸이야. 건강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 당신 3일 동안 혼수 상태였어. 하마터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수미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깊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담당 교수님이 그러는데 그날 밤 양수색전증이었대. 도진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때 앰뷸런스 타고 같이 오다가 응급실 앞에서 접수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병원 원무과에서 급하게 보호자 동의랑 결제가 필요하다고 집에 전화를 했나봐. 엄마가 받았어. 수민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래서요. 간호사가 상황 설명했대.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산모랑 태아 둘 다 위험하다고. 비급여 약물을 써야 하는데 한 팩에 200만 원이 넘는다고. 빨리 와서 결제하고 동의해 달라고 했대. 도진의 주먹 쥐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진의 입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랬대. 여자들 애 낳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어디서 사기를 쳐? 돈 뜯어내려는 수작 부리지 마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대. 심지어 전화기도 꺼놨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민의 귓가에서 삐 하는 기계음이 커졌다. 입을 벌려보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사기. 내가 죽어가는데? 내 뱃속의 아이가 죽어가는데? 며느리 목숨이 달린 전화에 대고 사기라고? 결국 당직 서던 내 동기 이 과장이 보증서고 자기 카드로 긁어서 수술 들어갔어. 도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미... 도진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다. 수미는 멍하니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커버 안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까만 점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픽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문안은 오셨어요? 여전히 침묵. 수민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알겠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다. 병실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수민의 손을 잡고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이 다시 잠들었나 싶을 즈음 도진이 조용히 일어나 병실 구석으로 갔다. 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병실이 너무 조용해서 수민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네, 은행 VIP 센터죠.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네, 어머니가 소지하고 계신 그 카드 맞습니다. 그리고 제 급여 통장도 변경 신청합니다. 네, 신규 계좌는 저 본인만 인출 가능하도록 묶어주세요. 지금 당장 처리해주세요. 수미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다. 도진이 전화를 끊고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강남 지점이죠? 김도진입니다. 오미숙 씨 명의로 된 계좌에 제 이름으로 걸려있는 모든 자동이체랑 연동 해지해주세요. 네, 예금주 본인입니다. 제가 권한 있습니다. 수민의 심장 박동수가 조금씩 올라갔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이랑 제 통장 입출금 내역, 엑셀 파일로 싹 다 뽑아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5년치 전부 다요. 기다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뚜벅뚜벅 도진이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잠시 서 있더니 허리를 굽혀 수민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안해. 이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너무 늦었어. 그리고 그가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민은 눈을 떴다.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순하고 우유부단하고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남자가 변하고 있었다.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도진이 다시 왔다. 말끔하게 면도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은 모습이었다. 손에는 보온병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좀 어때? 얼굴색이 어제보단 낫네. 그가 침대 테이블을 펼치고 보온병을 열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진한 미역국 향기가 병실 가득 퍼졌다. 병원 앞 유명한 한우 전문점에서 포장해온 특미역국이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대. 수치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 도진이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과장 돈은 내가 이달 말에 갚기로 했어. 고맙다고 인사도 했고. 수미는 미역국을 한술 떠먹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위장을 녹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였다. 저기 수민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제가 입원한 거 아세요? 도진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알아. 뭐라고 하셔?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러시더라. 평소에 몸 관리 안 한 게 탓이지. 그게 왜 내 탓이니? 나는 사기꾼인 줄 알았다니까? 간호사가 다짜고짜 돈 내라는데 누가 믿니? 수미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 집 사주려고 10년을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 모았는데 고작 그깟 일로 유세 떤다고 하시더라. 고작 그깟 일. 수민이 중얼거렸다.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고작 그깟 일. 도진이 수민의 손을 꽉 잡았다. 수민아. 네. 어제 나 집에 다녀왔어. 수민이 고개를 들었다. 가서 우리 서류 다 챙겨왔어. 인감도장, 신분증, 혼인신고서, 여권 중요한 건 다 가지고 나왔어. 지금 병원 앞 비즈니스 호텔에 짐 옮겨놨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그 집 안 들어가. 도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당신 퇴원하면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갈 거야. 충무로 쪽에 시설 좋은데 예약했어. 내 개인 통장으로 완납했으니까 걱정 마. 수미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제 은행 내역 받아봤어. 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머니가 그동안 쓴 돈 다 확인했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년 동안 백화점 VIP 등급 유지하느라 쓴 돈만 8천만 원이 넘어. 청담동 피부과 시술비로 7천만 원, 그리고 도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내 동생 놈한테 2억 7천만 원 송금했더라. 수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억 7천이요. 그래. 내 동생 도박빚 갚아준다고. 야금야금 빼돌려서 2억 7천을 해 먹었어. 우리가 모은 전세 자금, 그게 다 거기 들어간 거야. 도진이 자조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 사준다고? 통장에 남은 돈 3천만 원도 안 되더라. 수민의 손에서 숟가락이 땡그랑하고 그릇에 부딪혔다. 5년. 그 지옥 같은 5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며 모욕을 견딘 대가가 이거였다. 도박 중독자 도련님의 노름판 돈, 이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보톡스 값. 그녀의 희생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나 이제 더는 효자 노릇 안 해. 도진이 말했다. 당신이랑 우리 딸 죽일 뻔한 사람이야. 엄마가 아니라 남이라도 용서 못해. 카드 정지시켰으니까 곧 연락 올 거야. 오 여사는 이틀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 화요일이었다. 그녀는 교회 자매님들과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 중 가장 신나는 날이었다. 옷장 속에서 가장 비싼 밍크코트를 꺼내 입고 며느리 눈치 주며 아껴 쓴 샤넬 향수를 듬뿍 뿌렸다. 오늘은 기필코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눈독 들이던 3,8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버킨백을 손에 넣으리라 다짐했다. 우리 아들이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잖아. 연봉이 5억이야. 5억.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연습하듯 중얼거렸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직원에게 가방을 달라고 했다. 가방을 받아든 그녀의 손길은 당당했고 계산대 위에 아들 명의의 블랙카드를 던지듯 올려놓는 모습은 우아하기 그지없었다. 일시불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오 여사는 미쳐보지 못했다. 이걸로 할게요. 그녀는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짙은 녹색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포장해주세요. 직원은 립스틱을 완벽하게 바른 젊은 아가씨였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오 여사는 가방에서 그 블랙 카드를 꺼냈다. 수없이 연습해온 듯 우아한 손놀림이었다. 그녀는 곁눈질로 함께 온 교회 권사들을 힐끔거렸다. 예상대로 그녀들의 시선은 오 여사의 손끝에 들린 블랙 카드에 꽂혀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부러움과 질투의 빛. 짜릿했다. 그 시선을 즐기는 쾌감은 3,800만 원짜리 가방을 손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르고 기계에서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삑.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드르륵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기계는 잠잠했다. 직원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다시 한번 카드를 꽂았다. 삑.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사모님, 직원의 미소가 조금 굳어 있었다. 이 카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오 여사의 얼굴에 걸려있던 우아한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뭐라고요?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볼륨이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오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녀는 허둥지둥 가방을 뒤져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도진이 그녀 쓰라고 만들어준 가족 카드였다. 이걸로 해줘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다시 긁었다. 삑. 사모님, 이 카드도 안 됩니다. 거래 정지 카드로 나오네요. 오 여사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등 뒤에 서 있는 교회 권사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따갑게 등에 꽂혔다.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을 알 수 있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그 표정들. 말도 안 돼. 그녀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이거 2장 다 지난달까지 멀쩡하게 썼던 거야. 어떻게 정지가 돼? 그쪽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직원의 입가에서 영업용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사모님, 저희 단말기는 매일 점검합니다. 오류일 리가 없습니다.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에 확인. 오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카드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켜서 잔액 조회를 눌렀다. 첫 번째 카드,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조회 불가. 두 번째 카드, 사용 중지된 카드입니다. 조회 불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다급하게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는지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전원이 꺼져 있다고? 도진이는 절대 휴대폰을 끄지 않는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의사인데 전화를 끈다고? 오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컴플레인 걸 거야. 그녀는 직원에게 화풀이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것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당신들 서비스 태도가 이게 뭐야?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야. 내가 1년에 이 백화점에서 얼마를 쓰는데. 직원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기계가 고장 나놓고 내 카드 탓을 해. 매니저 나오라고 해. 소란이 커지자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같이 온 권사들은 딴청을 피우며 슬금슬금 거리를 벌렸지만 귀는 토끼처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오 여사는 직감했다. 오늘 이 망신살 뻗친 사건은 내일 아침이면 교회 전체에 퍼질 것이다. 손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점장인 듯 했다. 목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카드 문제는 은행과 해결하셔야죠. 내 카드는 문제없다니까. 그럼 나가주십시오. 계속 영업 방해하시면 보안 요원 부르겠습니다. 보안 요원. 오 여사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대들고 싶었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눈빛,
그 경멸과 조소가 섞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목구멍이 턱 막혀버렸다.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녀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다. 하이힐 굽이 꼬여 하마터면 대리석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등 뒤에서 권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병원 원장이라며? 카드가 왜 안 긁혀? 모르지 뭐 것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골맞나 보지? 가방도 짝퉁 아니야? 오 여사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다.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여사의 멘탈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구두를 발로 뻥 차버리고 거실로 뛰어들었다.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도진의 방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다. 한 번도 잠근 적 없던 방문이었다. 도진아, 그녀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김도진, 너 안에 있니? 문 열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눈을 들이밀었다. 방 안은 암흑천지였다. 인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 오 여사는 현관 신발장으로 달려갔다. 도진의 구두, 그가 아끼던 페라가모 구두가 없었다. 며느리의 신발, 2년째 신고 다니던 그 꼬질꼬질한 흰색 운동화도 사라졌다. 옷걸이는 텅 비어 있었다. 빈 옷걸이들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달그락거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달려가 도진의 옷장을 열어젖혔다. 텅 비어 있었다. 셔츠도, 양복도, 작년에 큰맘 먹고 사준 에르메스 넥타이도 없었다. 며느리의 서랍장도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인부복도, 속옷도, 그 낡아 빠진 배낭도 모두 사라졌다. 도망갔다. 아무 말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사라져 버렸다. 오 여사는 텅 빈 옷장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아주 지독하고 황당한 악몽. 내 아들이 35년 동안 이야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이, 내 등골을 빼서 의사까지 만들어 놓은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지징.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도진이었다. 어머니. 그 돈은 수민이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전화했을 때 수민이는 이미 생사를 오가고 있었어요. 30분만 늦었어도 아내와 아이 모두 잃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린 그 순간 어머니는 제 처자식을 포기하신 겁니다. 지난 5년치 통장 내역 다 확인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모아준다면서요. 그 돈 2억 7천만 원, 전부 도박쟁이 외삼촌 빚 갚는데 쓰셨더군요. 우리 부부의 5년치 피땀이 그 밑 빠진 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부양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급여 통장 바꿨고 카드도 정지했습니다. 제가 번 돈입니다.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도진. 오 여사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수신이 차단되어. 다시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수신이 차단되어. 김도진. 그녀는 휴대폰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음이었다. 이 불효막심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진아. 당장 튀어와.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다. 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이 풀린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마룻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녀는 검게 변한 액정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정말로 늙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압구정 에르메스 매장에서의 난동 사건은 강남 귀부인들 사이에서 일주일 내내 안주거리가 되었다. 그 오미숙 씨 맞지? 아들 자랑 그렇게 하더니 카드가 정지돼서 보안 요원한테 끌려나갔다며? 아들이 카드를 잘라버렸대.
며느리 애 낳을 때 수술비 안 내주겠다고 버티다가 아들 눈이 뒤집혔다나 봐. 세상에 수술비를 안 줘?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그러니 연을 끊지. 쌤통이야. 교회에서는 고상한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짠순이도 그런 짠순이가 없었네. 물론 오 여사는 그 뒷말들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 들을 정신이 없었다. 동생의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여사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에 앉아있는데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진인가? 마음을 돌리고 돌아온 건가? 문이 열렸다. 들어온 건 도진이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었다. 오미숙 씨 되십니까? 앞장선 남자가 물었다. 짧게 깎은 스포츠 머리에 얼굴에는 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조폭이었다. 오 여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누구세요? 장 사장님 식구들입니다. 이 깍두기 머리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다. 동생분이 빌려간 돈, 이제 갚으셔야죠. 네, 내 동생, 오 여사가 뒷걸음질 쳤다. 걔가 빌린 돈을 왜 나한테 달래? 모르쇠 하시면 곤란하죠.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동생분이 쓴 차용증에 연대 보증일란 보세요. 오미숙 하고 도장 꽝 찍혀 있잖아요. 본인이 연락 두절이라 누님을 찾아왔습니다. 오 여사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다. 동생, 보증.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5년 전 동생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잠깐만 이름 좀 빌려달라고 사정했었다. 형식적인 거라고 누나한테 피해갈 일 절대 없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었다. 하나뿐인 남동생이니까. 그런데 그 미친놈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도박판에 쏟아부은 거였다. 도박빚 메우느라 아들 통장에서 2억 7천을 빼돌려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자가 붙어서 현재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남자가 서류를 다시 챙겨 나오며 말했다. 장 사장님이 일주일 드린답니다.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남자는 뒷말을 삼켰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나 돈 없어요. 오 여사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아들이 카드도 다 정지시키고 나가버려서 10원 한 장 없다고요. 돈이 없다. 남자가 집안을 휘둘러 보았다. 집 좋네요. 이 정도 평수면 10억은 넘겠는데. 파시죠. 이 집 내 명의 아니야. 아들 거야. 내가 못 팔아. 그럼 아드님 설득해서 파세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일주일 뒤에 봅시다. 그때도 돈 없다는 소리 나오면 그땐 말로 안 끝납니다. 두 남자는 거침없이 현관을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도진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단당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병원으로 찾아갈까? 근데 도진이가 어느 병원에 있더라? 강북이었나? 강남이었나? 무슨 과였지? 성형외과는 맞는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아들의 삶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녀에게 아들은 그저 걸어다니는 ATM 기기였다. 블랙카드를 채워주고 매달 생활비를 꽂아주는 기계. 이제 기계가 고장 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주일 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관문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오 여사는 그게 뭔지 알았다.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압류 딱지였다. 이 집은 이제 동결되었다. 팔 수도, 담보를 잡을 수도 없었다. 빚쟁이들이 먼저 소송을 건 건지 도진이가 먼저 손을 쓴 건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그녀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사실뿐이었다. 3달 뒤 서울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오 여사는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방 크기는 고작 5평 남짓.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달려 있었는데 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구두, 운동화, 하이힐 수많은 발들이 그녀의 머리 위를 무심하게 지나갔다.
보일러는 고장났는지 방바닥이 얼음장 같았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그녀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신호가 끊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동생은 잡히지 않았다. 빚쟁이들이 그녀를 털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동생을 쫓았지만 제주도인지 부산인지로 튀어서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진의 승소였다. 그녀가 빼돌린 2억 7천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동생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빈털터리의 도망자 신세라 그 돈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도진은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오 여사는 이제 도진과 수민의 반경 5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어기면 바로 유치장 신세였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나쁜 놈 뽀 여사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반지하 창문 밖으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지나갔다. 빨간색 유광 하이힐이었다. 오 여사는 그 신발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녀에게도 저런 구두가 있었다. 도진이가 첫 월급 탔다며 사준 빨간 구두. 그 구두는 어디로 갔을까? 짐 챙길 때 잃어버렸나? 아니면 이사 오면서 버렸나?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부질없었다. 같은 시각, 충무로의 고급 산후조리원 VIP실. 수미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생후 3개월 된 딸을 안고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아기의 포동포동한 볼을 비췄다. 아기는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도진은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접근 금지 명령 발효됐대. 그가 아기가 깰까 봐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500m 안에만 나타나도 바로 경찰 부를 수 있어.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건도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됐어. 지금 수배 내려졌으니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평생 도망자로 살든가 감옥에 가든가 하겠지? 수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도진이 서류를 내려놓고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수민아. 네. 미안해. 수민이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 맞아.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좀 더 빨리 정신 차렸으면, 내가 당신 방패가 되어줬으면 당신이 그렇게 죽을 고비까진 안 넘겼을 텐데. 하지만 결국엔 날 지켰잖아요. 수민이 옅게 웃었다. 그거면 돼요. 도진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그때 아기가 으앙 하고 짧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꼼지락거렸다. 아빠가 시끄럽게 했나 보다. 도진이 얼른 아기를 받아 안았다. 서툰 솜씨로 아기를 어르며 둥가둥가 흔들었다. 우리 은수 깼어? 배고파. 수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년 중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다. 조리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수미는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마사지를 받으며 몸을 회복했다. 조리원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0층에 있었다. 해 진력이면 강물이 금빛으로 물드는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도진은 퇴근하면 곧장 조리원으로 왔다. 같이 저녁을 먹고 은수와 놀아주다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다. 첫 달에는 그가 3kg이나 빠졌다. 두 번째 달부터는 얼굴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달에는 더 이상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나 악몽을 꿨었다. 수민이 피를 흘리며 죽는 꿈, 자신이 너무 늦게 도착하는 꿈,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날 때마다 그는 수민이 옆에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악몽은 끝났다. 수민은 살아있고 은수도 살아있다. 조리원을 퇴소하던 날 한방눈이 내렸다.
도진은 성북동의 조용한 빌라에 전셋집을 구해두었다. 방 3개의 거실이 넓은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다.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던 생활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았다. 수미는 아기를 안고 텅 빈 새집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도진이 짐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긴 우리 집이야. 아무도 나가라고 안 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우리 집. 수미는 품에 안긴 은수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까만 눈동자를 도르르 굴리며 낯선 천장을 구경하고 있었다. 은수야,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래? 아기가 까르르 하고 웃었다. 수민도 따라 웃었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다. 마치 지난날의 얼룩들을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도진이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눈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올겨울은 춥네.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도진이 입을 열었다. 수민아. 네. 고마워. 수민이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뭐가요? 나 포기 안 해줘서. 도진이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나 진짜 병신 같았잖아. 엄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당신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런데도 나 안 버리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수미는 도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 잘하면 되죠.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잘할게. 그가 몸을 숙여 수민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때 은수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지며 서로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집 안은 보일러가 돌아가며 훈훈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반년이 지났다. 서울의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수미는 유모차를 밀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은수는 이제 6개월이 되어 제법 옹알이도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강바람이 부드러웠다. 연두색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흩날리고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평화로웠다. 가끔, 아주 가끔은 예전 생각이 났다. 그 차가운 아파트, 냉장고 속의 찬밥, 현관에 서서 쏟아내던 시어머니의 독설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흐릿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용서했냐고 묻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일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저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까워서 잊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으니까. 아들을 잃고 돈을 잃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을 잃고 반지하 방에서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다. 퇴근한 도진이 양손 가득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나타났다. 우리 딸은 유모차에서 자요. 두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노을 지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도진이 캔맥주를 따며 말했다. 삼촌 잡혔대. 제주도에서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신고당했나 봐. 그래서요. 사기죄 성립됐어. 징역 3년 정도 나올 거래. 기존 빚까지 합치면 아마 평생 빚만 갚다 죽겠지? 수미는 말없이 닭다리를 뜯었다. 도진이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고 긴 숨을 내쉬었다. 수민아. 네. 나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아. 수민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만나기 전부터 계속 꿨던 꿈, 엄마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내가 효자인 줄 알고 아내 희생시키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참으면 다 지나가는 줄 알았던 그런 멍청한 꿈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그게 나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단단했다. 예전엔 엄마가 날 키워줬으니까 내가 빚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겠어. 키워준 은혜가 내 가족을 짓밟을 권리는 아니라는 거. 그건 효도가 아니라 비겁함이었어. 수미는 먹던 치킨을 내려놓고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안 비겁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뿐이에요. 도진이 눈을 감고 강바람을 맞았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별말씀으로 수민이 피식 웃었다. 당신은 나 9개월이나 기다려줬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기다려주나. 도진도 따라 웃었다. 유모차에서 으앙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은수가 깼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아기에게 달려갔다. 한강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유람선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수미는 딸을 안아 올렸다. 아기가 방긋 웃으며 침을 흘렸다. 은수야, 수민이 아기 볼에 코를 비비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우리 은수는 꼭 지켜줄게. 아기가 대답하듯 까르르 웃었다. 어둠이 내린 하늘에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아주 먼 훗날 수미는 가끔 그해 겨울을 떠올리곤 했다.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그릇, 사지 못했던 유모차,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만져도 피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은수는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아빠를 닮아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도진의 병원은 번창해서 의사만 20명이 넘는 대형 병원이 되었다. 그는 철칙을 하나 세웠다. 주말 이틀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낼 것. 수미는 다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배웠다.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꽃꽂이를 했다. 시어머니는 은수가 12살 되던 해 겨울에 죽었다. 그 반지하 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이웃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뒤였다. 쌓이는 심근경색이었다. 난방이 끊긴 냉골방에서 추위를 견디다 심장이 멈춘 것이었다. 장례는 도진이 치렀다. 아주 간소하게 상주는 도진 혼자였다. 수민이 같이 가줄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나와 그분 사이의 일이야. 내가 마무리할게. 그는 2시간 만에 돌아왔다.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수민을 뒤에서 꼭 껴안고 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민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떤 말들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 후로 은수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수민은 할머니가 되었고 도진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은 한남동 언덕 위의 전망 좋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가끔 수민은 테라스에 서서 빽빽한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 어딘가에 그녀가 살던 곳이 있었다. 울며 밤을 지새우던 곳, 죽을 뻔했던 곳.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단단하고 행복하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아니, 삶은 계속되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수민의 칠순 생일날, 도진은 그녀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쇼팽을 연주했다. 은수와 손녀가 소파에 앉아 듣고 있었고 도진은 피아노 옆에 서서 아내의 주름진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창을 넘어와 그녀의 은발을 비췄다. 그녀는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았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미는 의자를 돌려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원망도 회한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아주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사람처럼. 마치 드디어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사람처럼. 엔드.